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하고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관한 감사직이죠. 이제 경영학 문제에 관해서 총평이랑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전체적인 총평과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총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문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요, 경영학 입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이다라고 하는 파트에서는요, 한 이제 6가지, 이제 6문장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조직 행동론은 이제 2문항 정도가 나타났으며,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제 3문항 정도가, 그리고 생산 운영 관리에서는 5문항,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4문항, 재무 및 회계학에서는 5문항인데요. 사실 이제 회계학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경영 정보 시스템에 관해서도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총 이제 25문제가 나왔으며, 이제 전체적인 25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출제 분포도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얼마만큼의 문제들이 각각 단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배정되어져서 출제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 분포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출제 분포도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하고 예년 시점하고 그 출제 분포는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졌다. 다시 얘기하면요, 각각의 단원에 있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단어가 중점적으로 출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하고 비슷하게 경영학 전반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순 암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보다는요, 그쵸? 아는 이론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론들이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이제 응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비중의 문제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평균에 관해, 그러니까 얼마만큼 난이도가 높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문제가 평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몇몇 문제들이 조금 좀 어렵게 출제되어졌던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서는요, 전체적인 문제들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몇몇 문제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운영 관리 분야의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생산 운영 관리의 문제들이 좀 까다롭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단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었죠. 그 계산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수식을 지어 놓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서 조금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여겨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떠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통 국가직의 시험들은요, 이제 중상에서 상하 정도의 문제들의 난이도를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 문제는요, 이제 난이도는 한 중에서, 그러니까 중중에서 중상 정도에 대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고득점을 여러분이 취득하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평을 마치면서 그러면 수험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이 수험 대책은요, 문제 분포도를 보면요, 전반적인 경약 전반에 있는 내용들이 고르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그 비중들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그 구조 안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암기하는 형태로는요,
이제 앞으로 출제되어지는 문제들은 풀 수 없을 경우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개념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암기하는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영학 전반에 있어서의 그 구조를 잡고요. 그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그 흐름 안에서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좀 철저히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국가직에 있는 문제를 보고선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내린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출제되어져 있는 문제를 보고선 그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왔느냐면 손익분기 분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손익분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되어지게끔 하는 그 Q스타를 구하게 되는 그 점을 구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 손익분기 분석을 통해서 구하는 공식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Q스타를 구하는 것은요, 위에 F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고정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price와 그에 대한 variable 코스트인 변동비를 빼서 이 Q스타다라고 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P, 즉 price에서 변동비를 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그죠? 공원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 수식 자체를 이해를 하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총 고정비가 증가하면요, 요 총 고정비가 증가하죠. 그럼 뭐가 증가합니까? 그죠? 자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비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게 분수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비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수, 즉 결정 변수를 짓게 되는 얘는 y는 ax라고 했을 때 그 x가 무엇일 때 제곱이 되거나 세제곱이 되는, 즉 꼭지점이 2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비선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함수는요, 비선형이 아닌 선형 곡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수량당 변동비가 감소하면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변동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쵸? 분모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손익분기점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은 4번이 되게 되겠고요. 손익분기점은 판매 가격에서 수량당 변동비를 뺀 값으로 총 고정비로 나눈 이 수식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캐롤 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보기처럼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성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단지 기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생산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수익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각각의 고객에 대한 힘들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을 했으며, 고객의 요구들을 이제 충족시켜 주기 위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기업이 뭐 하기 위한
일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행해져야 할 책임들이 대두되어짐으로 인하여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대두로 인하여 캐롤 교수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서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영리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책임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주의 이익을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보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책임은 경쟁 기업과 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보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그 사회적 책임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표현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의 문제는요, 소유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문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로 비교에 관한 문제들이 출제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 경영은 일치하는 것이고 전문 경영은 일치하지 않아서 위탁받아서 이제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유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은 다시 얘기하면 자기 것이죠. 자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전문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받은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대림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은요, 소유 경영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단기적인 관점의 이익에 더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요,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 경영은 가족 경영으로 인한 역량 강화의 어려움으로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 2번 소유 경영은 개인 이해와 회사 이해의 혼용 가능성으로 과감한 경영 혁신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체질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에서 이야기하는 대응하기는 좀 더 수월하고요. 경영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3번은요, 전문 경영은 경영의 전문화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좀 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수익의 추구를 하는 것이 전문 경영인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보기는 잘못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와 함께 이제 4번이다라고 하는 답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이제 허츠버그 하면 two factor theory, 즉 이 요인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요인 이론은 이제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과 불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게 되겠죠. 여기는 불만족이 들어갔고요. 그와 함께 여기에는 만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 중간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입니까? 무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생 요인에 해당되어지는 불만족을 줄여주는 것 부분과 실질적으로 만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높여주는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되어진다. 그래서 이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족적 요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만족으로 가는 것이고요.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불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무만족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허츠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기 위생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여러분한테 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동기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발전, 보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기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생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임금, 어떤 안정된 직업, 작업 조건, 그리고 지위, 경영 관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함께 위생 요인에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임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기 요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츠버그에서는 동기 위생 요인에서는 위생인 부분에 뭐가 들어갔다?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4번이 나타난다. 즉,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무슨 요인에 의해서, 만족적인 요인인 동기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임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 요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임금 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들어간다? 위생 요인으로 들어가니 성과에 연관이 없이 불만족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5번입니다. 이제 관리 격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는 하나의 각각의 리더십 이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관리 격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쵸? 블레이크와 모튼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블레이크와 모튼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일단 두 가지 축에 관해서 구분을 짓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 보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두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좋은 작업 환경의 제공과 공정한 임금 구조와 유지는 인간에 대한 관심 축에 포함된다. 자, 이 2번 보기는요, 맞는 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3번에 관리 격자는요, 일단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레이크와 모튼이다라고 한 학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브론과 예튼, 여기서 브론과 예튼뿐만 아니라 자고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3명이서 주창한 이론은요, 뭐에 관한 리더 참여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컨트리 클럽형의 인기형 그룹이다. 인기형 리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관해서 인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신에 뭐에 관해서는 낮은 유형이다, 생산에 관해서는 낮은 유형이다, 그래서 1-9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성원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이제 리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6번입니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전략적 제휴가 왜 일어나느냐,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왜 일어납니까? 아웃소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이는 잘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시키고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들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모아자, 줄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및 부족한 경영 자원 확보를 제휴를 선택한 동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동기에 안아서 이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못하는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위험적 요소로도 이야기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략적 제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두 위험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1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제휴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는 양립성, 능력, 몰입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재 맞는 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제휴를 선택하는 이유로 시장 진입과는 관련이 있지만 뿐만 시장 퇴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보기다.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퇴거하고 그러니까 철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분율이 균형할 때보다 50대 50일 때 제휴할 성공이 뭐한다? 더 높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균형을 할 때라고 하면요. 한쪽에 뭐 할 수 있다? 종속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휴의 성공 확률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이나 시장의 중복성이 없을수록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4번 보기는 아예 잘못된 보기로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6번의 보기는 이렇게 2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7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요. 자,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기업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을 지며 정관으로도 소유의 지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타인 양도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있는데요. 아, 그렇지 않다. 유한회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또는 전부 양도를 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있는 것을 사원총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정관에 대한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2번은요. 자, 한명회사는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더라도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제 사원이다. 즉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사원들에 대한 승리,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요. 타인에게 당연히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요. 출자 가액에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서 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옳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와 함께 주식회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권리만큼 채무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주식회사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 4번은요, 잘못된 보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8번입니다. 8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포터다라고 이야기한 가치사슬 분석과 산업구조 분석과 함께 본원적 경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3 패키지로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본원적 경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쟁 우위적인 측면에서 원가 우위와 차별화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에 대한 재고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가 우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차별적인, 고객의 만족에 더
신경을 써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아니면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가격을 높이 할 수 있다 해서 프리미엄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1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3번과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맞는데, 자, 2번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원가 우위 전략보다 마케팅 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은 차별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을 더 중시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다? 그쵸? 2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9번입니다. 이제 책찍 효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책찍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관리에서 생산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공급 사슬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 책찍 효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책찍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서 상류로 갈수록 정보의 왜곡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점점 그 수요에 대한 왜곡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책찍 효과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책찍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중복 수요에 대한 예측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괄 주문 처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격 변동, 결품 예방 정책 같은 것들이 무엇이 이런 책찍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함께 이 책찍 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뭘 얘기를 했다? 불확실성을 제거시켜 준다. 그리고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지게 된다. 그리고 병동폭에 대한 감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리드 타임에 대한 단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보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찍 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옳은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3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리드 타임에 대한 단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공급 사슬만의 단계 수 증대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쵸? 단계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찍 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 GT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 도요타 시스템인 TPS와 같이 맞물려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얘기해 보면요, 도요타에서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뭐 하더라? 일본에 있는 산업 경제 상태에서는, 그 산업 구조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 어떤 대량 생산 체계를 이루면서 뭘 하더라? 우리 일본에 맞는 생산 체계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TPS고요. 이 TPS인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축은요, 요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과 자동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 근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품질에 대한 완결성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동들도 제거시켜 주고요. 그리고 재고가 많이 축적되어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무재고다라고 얘기하는, 즉 재고 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로토로 조금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로트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무슨 기계가 필요하더라? 범용 기계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범용 기계다라고 하는 것은 A다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했다가 또 B다라는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병영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는 셋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와 함께 낭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원재료와 재고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아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B 파트에 대한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B 파트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원들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유유 사원, 다른 생산 파트에서 놀고 있는 유유 사원들을 비생산 파트에 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입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업원들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용성을 증대시키자라고 하는 것도 이런 GT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트 크기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소로트 생산을 위한 생산 준비 비용과 최소화의 생산 준비 시간, 셋업 코스트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1번 보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요. 기계 설비의 예방 보존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요 자원 낭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방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건 이제 사전적 방법이죠. 그러니까 미리 뭐 한다? 고장 나어지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 그와 함께 사후적 방법인 고장 수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졌을 때 이 자체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비용이 요 예방 보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 그러니까 훨씬 적기 때문에 사후적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요 예방 보전에 더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GT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와 함께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전문가적 이제 양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GT 시스템에서는 종업원의 유용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기능 작업자를 더 양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 재고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재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무재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 4번이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기업의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통 경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유통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유통 전략에 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집약적 유통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과 선택적 유통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과 전속적 유통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유통 전략에 관해서 각각 소비재와 서로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소비재다라고 하는 것은요.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각각 관여도에 대해서 위에 편의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관여의 제품으로 전문품으로 갈수록 고관여의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편의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점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형식으로 같이 빗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상의 선택적 유통 경로보다 전속적 유통 경로에서가 중간상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택적 유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선매품이다라고 해서 그만큼 많은 이제 유통상에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 선택적 유통 경로를 쓰는 것이고요. 전속적 유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시켜서 자기네 상품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속적 유통 경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요 서로 내용들이 바뀌었다. 선택적 유통 경로가 전속적 유통 경로에서
경로에서 더 많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뭐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택적 유통 경로가 더 유통 중간상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의품은 집약적 유통 경로보다 전속적 유통 경로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편의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약적 유통 경로, 인텐시브한 부분에서 더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 제조업체는 집약적 유통 경로보다 선택적 유통 경로에서 더 높은 통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속적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은 경제 제품을 취급하는 대신 다른 유통 경로와 비교하여 낮은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쵸? 각각에 있는 집약적 유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전속적 유통 경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통 경로보다 좀 더 뭐한다? 높은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11번의 보기는 3번이 맞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12번입니다. 1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생산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산 관리에서 이제 관리도다라고 해서 품질 경영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요런 이제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품질에 대한 이제 품질 경영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고요. 생산되어지는 제품이 우리가 애초로 목표한 부분에 맞게끔 생산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를 우리가 관리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수형 근데 관리도와 계량형 이제 계량형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X바 관리도, R 관리도 같은 이제 계량형 관리도와 이제 개수형이다라고 해서 P 관리도와 C 관리도와 U 관리도 이러한 관리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에 있는 X바 관리도는요, 추출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기록하여 그 병동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수식에 바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X바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편차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평균치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각각 그 평균치가 우리가 목표로 한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X바 관리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P 관리도는요, 추출한 표본의 분량률을 기록하여 그 병동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 보기는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번 R 관리도는요, 추출한 표본의 분산을 기록하여 그 병동을 관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R 관리도다 라고 하는 것도요, 상한선과 하한선을 놓고 해서 그 안에서 뭐 한다? 각각에 있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물건에 대한 편차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에 대한 편차를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R 관리도다. 그러면 여러분,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분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R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편차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차이의 평균을 가지고선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4번은요. C 관리도는 추출한 표본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를 기록하여 그 변동을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U 관리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C 관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추출한 표본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에서 추출을 한다는 안데 그 표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출한 표본의 안에 단위당 분량률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C 관리도입니다. 이를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이제 뭐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니터를 뽑아냈죠. 그러면 그 모니터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해상도에서 어떤 결점이 있는지 없는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따져보는 것이 C 관리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위당 얼마만큼 불량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C 관리도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U 관리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3번입니다.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매출액 증가율은 생산성 비율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출액 증가율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까? 단기 매출액을 뭐로 나눕니까? 전기 매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그걸 곱하기 100에 마이너스 1을 하고선 계산한 것이 매출액 증가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봤습니다. 이 매출액 증가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분석을? 성장성 분석을 위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 생산이 늘어났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규모에 대한 변동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1번에 있어서 생산성 비율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자 보상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영업이익을 뭐로 나눠줬습니까? 각각에 있어서의 이자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줬죠. 그러면 이 이자 비용으로 나눠준 것에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100%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요. 자, 보면요. 이자 보상률이 낮으면 재무적 안정성, 즉 재무적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이자 보상률을 이야기하는데, 이자 보상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 비용이 적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높아지게 됐을 때 뭐가 내어지게 되니까 이자 보수율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높아지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뭐한다?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2번도 이제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3번에 주가 수익률 퍼는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졌는데 아니죠. 주가를 뭐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당 순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요. 역수의 361을 곱하여서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재고자산 회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1년에 얼마만큼 이제 뭐가 나타난다. 재고를 이제 그 재고의 횟수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1년당 얼마만큼 횟수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기간으로 얘기하니 그 횟수 나눠진 것에 대해서 기간을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기간을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12개월, 즉 개월당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1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로 얘기합니까? 365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365일에 역으로 36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재고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보기는 맞는 보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포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포드 시스템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드 시스템 하면 봉사주의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함께 대량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와 함께 3S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포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있어서 이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간을 기계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강복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 되어지니까 3번에 있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는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보통 이거 3번이다라고 보기를 체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임으로 인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2번 보기다라고 하는 것도 많다. 그와 함께 인간을 기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4번에서 이야기되어지며 대량 방식을 도입하였다라고 하니 4번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을 기계시했기 때문에 어떤 조화나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생산율 상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 14번의 답은 1번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15번은요, 임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연공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며 소극적인 근무 태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보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2번에 직무급은요, 개인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직무 분석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현재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맞는 보기였고요. 3번 직능급은 직무 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차별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평가자가 어려운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정확한 직무평가가 어려운 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온 부분이 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직무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요, 그렇죠? 정확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 형식으로는 이제 적용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이제 맞는 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16번에 있는 직무평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평가에서 옳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 요소 비교법은 우리 키 직무다라고 하는 키 잡을 이야기를 했죠. 그 적절하게 성정하면 임금 상정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상이한 직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는 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 점수법은 평가 요소 선정이 어렵고 요소별 가중치 부여 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왔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 분류법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부서가 다르면 공통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하는 것도 맞는 보기고요. 4번 서열법은 직무 등급법을 빠르게 매길 수 있고 직무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열법은 직무 등급을 매긴다고 해서 여러분 등급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등급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기 4번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7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1번 직무 설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업들을 연결시킨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쵸?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설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라는 그런 직무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직무순환은 직무 수행의 지루함을 줄이고 직무의 다양성을 높여 인력 배치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그래서 그죠? 집단에 있어서의 각각에 있는 직무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직무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직무 확대는 직무 범위를 넓혀
과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점에서 직무 재설계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직무 충실화는 작업자에게 직무의 계획, 실행, 평가, 의무를 부여하여 성장의 욕구가 낮은 작업자의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직무 확대죠. 직무 확대에 있어서 개인 수준에 있어서의 수직적 직무 확대를 우리가 직무 충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해왔던 어떤 계획이나 실행이나 평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사람들의 어떤 종업원들이 적용시켜 줌으로 인하여 동기적 만족을 높이는데, 이렇게 동기적 만족을 높이게 있었을 때 이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려고 한다면 그 동기적, 즉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성장 욕구가 강한 종업원들에게 더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잘못된 보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18번입니다. 이제 마케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에 있어서 이제 포피에 있어서의 프라이스에 관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스에서 이제 가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에 있어서 100원짜리 제품에서 500원 미만의 가격 인상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500원 이상의 가격 인상은 알아차리는 형상을 웨버의 법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최소 인식 가능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웨버의 법칙은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500원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인상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짜리에서 500원이 인상된 것과 1000원짜리에서 500원이 인상되어지는 것이 서로 사람들이 뭐하게 느껴진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웨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보기는 잘못된 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Just Notice Difference다라고는 JMD다라고 하는 최소 인식 수준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500원을 인상하더라도 인상 전 원래의 제품 가격의 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에 따라서 가격 변화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내용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웨버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3번 일반적으로 중고 가격은 최저 수용 가격보다 높고 유보 가격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교재에도 이야기되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격 품질 연상은 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해당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는 것이며 주로 품질 평가하기 쉬운 제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요, 뭐 한다라고 합니까? 최저 수용 가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싸다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거 너무 싸면 분명히 어떤 이상이 있는 물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품질 영상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 품질 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격? 명성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되어져 있고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뭐하다라고 하는 것이 질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격 품질 연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제품 품질 평가하기 쉬운 제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제품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도 잘못된 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9번입니다. 이제 군지표본 추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각각의 표본에 대한 추출은 크게 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표본 추출, 그저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그 안에서 군지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보기는요, 모집 따위 특성을 반영하도록 미리 할당된 비율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할당된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할당 표본 추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번,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층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층과 표본 추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 답은 몇 번이 맞다? 4번이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 옵션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옵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팔 권리, 그리고 살 권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콜 옵션이냐, 풋 옵션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1번, 옵션의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분에 대하 옵션 가격의 변화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 위험 이자율이 높을수록 콜 옵션의 가격은, 콜 옵션은 팔 권리를 살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풋 옵션은요, 매도자는 옵션 만기 기초 자산을 팔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매수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특정 자산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풋 옵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풋 옵션의 매수자는요, 특정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쵸? 매도자는요, 기초 자산을 뭐한다? 팔 의무가 아니라 살 의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보기는 3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좀 까다로웠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콜 옵션의 매도자는 행사의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낮을 때 그 의무를 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맞는 보기로서 이야기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21번입니다. 자본 예산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이 자본 예산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단일 투자의 경우에는 항상 유일한 내부 수익률이 산출되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요, 단일 투자 경우에 있어서의 현금 유출이 기초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러한 기초에만 이루어지는 투자 아니다라고 하면 그 유일한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산출이 되어지지만, 현금 유출이 뭐한다? 이게 투자 기간 중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그 발생하는 투자 경우에는 다수의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이거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 풀었을 때 하나의 팁으로 제가요, 경유학은요, 확정적으로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쓰게 되는 단어들,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틀린 보기일 경우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랬더니만 여기 항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에 대한 경우가 컸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팁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1번 보기는 잘못되어진 보기다. 나머지 이제 각각의 보기들은 맞는 보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22번입니다. 이제 자본 가운데 CAPM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르면 무이자 이율이 3%이고 시장 프리미엄은 8%이고 베타가 1.5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균형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위험 이자율이다 라고 하는 것에다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각각의 시장에 있어서의 무엇에 대한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의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기대 수익률을 이야기했죠. 수익률을 뭐로 뺐습니까? 무위험 이자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뺐죠. 이자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뺐고, 이 안에서 곱하기 베타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봤더니만 무위험 이자율은 나왔어요.
거고, 그와 함께 베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위험 프리미엄이 8%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부분이 시장 포트폴리오 빼기 무위험 이자율이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시장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3%에서 얼마가 됩니까? 더하기 8%의 베타인 1.5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15%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몇 퍼센트다? 15%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공식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잘못해서 시장 프리미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무위험 이자율이 뭐를 얘기한다?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23번입니다. 소비자 행동에서 저관여 상황과 고관여 상황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의 차이를 통합하여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교와 가능성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정교와 가능성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페티와 카치오프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각각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 주변 경로와 그리고 뭐에 대한 중심 경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각각 관여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따느냐라고 하는 태도 형성 모형들이 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정교와 가능성 모형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은 이제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재고 관리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경제적 주문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고정 주문량과 고정 중부문 고정 이제 주문 주기 모형, 이거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Q 시스템이냐 P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1번 고정 주문량 모형은요, 고정 주기 모형보다 엄격한 재고 관리를 수행함으로 보다 많은 안전 재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정 주문량 모형은 뭡니까? 일정한 양이 떨어지면 주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전 재고에 대한 수준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반면에 고정 주문 주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주문하는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뭐 한다? 고정 주문량보다 안정 재고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2번에 있는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경우 재고 조달 기간이 알려져 있으며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은 일정하고 구입 단가는 주문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재고 부족 형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둔다. 예, 이거 기본적인 가정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 보기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고전 주문량 모형은 주문량이 일정하므로 매 주문 시점에서만 재고를 검토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문 시점에서 재고를 검토하는 것은 고정 주기 모양이고요.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실사가 아주 연속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경제적 생산량은요, 경제적 주문량이다라고 하는 EOQ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하면 재고 보충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EPQ다라고 이야기했던 경제적 생산량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보충되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4번 보기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5번입니다. 이 2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수식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셔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수요 예측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수요 예측에서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선 이제 1번에서부터 물어보는 것이 뭐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냐, 지수평할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지수평할법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우리가 어떻게 공식을 냈습니까? FT 플러스 1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FT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플러스 지수평할 상수다라고 하는 것과 DT와
FT로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5월치를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FT는 얼마가 됩니까? 4월치를 가지고 전기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에 130이다라고 하는 것과 알파는 0.2다라고 하는 것과 DT에서 FT를 뺀 것은요. DT에서 FT를 띈 값이 우리한테 딱 주어졌죠. 그 다시 얼마입니까?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얼마다? 132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1번이 되어졌고요. 자,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 이동 평균법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3개월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치다라고 하면 어디 거? 4월, 3월, 2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월, 3월, 2월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평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실제치에 대한 평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20 플러스 130 플러스 140을 이제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110이다 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얼마가 나타난다? 13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4개월에 있는데 3번 보기는요. 절대 평균 편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뭘 얘기할까? 절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대한 서메이션을 다 가져가는데요. 이 서메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실제치다라고 하는 것에서 뭘 뺀 것을 예측치다라고 하는 것을 뺀 것에 대한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n으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값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 절득치에 대한 서메이션 마이너스 20의 서메이션 20 30 C이다 라고 하는 절대치를 다 놓고선 계산을 해서 4를 빼게 되면요. 이 값은 얼마가 된다? 얘기하면요. 15가 아니라 2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 추적 지표인 TS 있잖아요. 요 TS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느냐?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차에 대한 서메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AI와 FT를 뺀 것을 뭐로 나눠지는 겁니까? 절대 평균 편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20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면요. 위에 있는 각각을 절대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오차로서 이야기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0 나눠주고 하면 40을 20으로 나누면 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추적 지표인 트래킹 TS다라고 하는 것은요 2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까다롭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관리에서 이야기했던 수요 예측에 대한 수식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지 못했다라고 하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번에 이제 국가직에 대한 이제 7급 국가직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총평과 함께 풀이를 가져갔고요. 이 풀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평이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금 여러분한테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